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훈민정음에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거는 아무래도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같이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는데 문법적인 걸 정리하면서 함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본문의 내용만 잘 안다고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세기 중세 국어,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15세기 중세 국어를 같이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갈 테니까 강의를 잘 듣고 많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쓰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리고 필기 좀 잘하시고 우리 글씨 누가 좀 잘 쓰지? 잘 쓰는 사람 있나? 그래요. 이따가 필기 잘하시면 선생님이 사진을 좀 찍을게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배우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해례본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워보게 될 텐데요. 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15세기 우리 중세국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우리의 국어는 없었죠, 그죠? 우리의 그 글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글자를 만들면서 이 글자를 어떤 원리로 만들었느냐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해례본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좀 합시다. 알겠죠? 첫 번째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고 싶은 건, 자,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반포가 되었고, 언제 창제가 되었고, 언제 반포가 되었는지 그 시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1443년. 자, 이 시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창제가 완료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린 창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3년 뒤, 그러니까 4년 뒤가 되겠네요. 자, 1946년에 세종대왕님이 이제 우리의 글자다라고 하는 반포를 하는 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묘수도 좀만 볼게요.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사실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상주본도 있고 뭐 경주본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큰 틀에선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알겠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서문이 나와요. 서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어때요? 이 글이 어떻게 왜 이 책을 썼고 이 책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넣고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서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서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는 그 훈민정음의 문법적인 내용을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 서문이에요. 알겠지? 자, 그 서문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냐면 서문은 바로 간단해요. 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창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지를 밝히는 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는 부분인데 이 서문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지?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창제 원리,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창제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문은 서문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뒤에 내용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한 것이 시험에 안 나오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부분으로 나오냐면, 그러니까 뭐 기억이 어떻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어떤 원리를 사용했냐는 분명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먼저 정리하는 게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랑 정리하는 거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지? 큰 틀에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창제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세종대왕님은 두 가지 의문을 만들려고 해요. 의문이 뭐예요? 얘들아,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음은 어떻게 만들까? 모음은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자, 초성.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에서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뭐 각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초성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죠? 중성. 얘를 뭐라고 불러요? 종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초성,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런 순서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도 처음에 이렇게 된 글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초성이에요. 그러니까 초성은 뭘로 돼 있다? 자음 모음 중에 자음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자음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자, 선생님이 간단한 것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처음에 기본 글자를 만들어요. 근데 기본 글자를 무엇에 따라 만드냐면 바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상형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상형이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모르면 이제 배워야죠. 미안합니다. 상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본떠서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드는 걸 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초성을 상형의 원리로 만든다 그랬는데 무엇을 본떠서 만드냐면 바로 상형, 뭐를 상형하냐 그러면 발음 기관을 본떠요. 발음 기관을 본뜬 여기죠. 그러한 글자로서 만드는 방식을 바로 상형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기억의 발음을 할 때요. 보통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보통 발음할 때. 자, 그라고 발음을 해보면 선생님을 잘 보세요. 그라고 발음을 하면 얘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쵸? 자, 선생님이 지금 손동작이 마치 무슨 모양 같아요? 네, 기억 같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발음기관의 모습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상형의 원리에 따라 처음에 무슨 글자를 만드냐면 무슨 글자 만들어요, 얘들아? 기본자를 먼저 만들어요. 알겠지? 잘 들어보세요. 기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시옷, 그리고 이음. 자, 이렇게 5글자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네요. 네. 5글자를 먼저 이렇게 만들게 돼요.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어떤 원리를 사용하냐면 바로 가획의 원리라는 걸 사용해요.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봅시다. 가자가 무슨 가자겠어요? 더할 가자. 그러니까 획을 더해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본자보다 발음을 해봤더니 더 센 발음들이 있다는 거야. 알겠니? 얘랑 발음이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알겠지? 똑같은데, 근데 조금 더 세게 발음이 되는 게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상형의 원리에서 가액의 원리를 해서 다음 글자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때 만들어진 글자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획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획자. 그럼 어떤 글자를 만드느냐? 기억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획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키역을 만들고요. 니은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획을 더해서 디귿을 만듭니다. 알겠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만들어야겠죠? 자, 디귿보다 발음이 더 센 애가 있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티귿. 그렇지. 여기까지도 가액자를 만들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만들죠? 미음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획을 더해서 이렇게 비읍을 만들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더 센 발음이 나오죠? 바로 피읍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시옷 같은 경우에도 시옷을 이렇게 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지읒을 만들고요. 됐니?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지읒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치읒을 만드는 방법으로 과액자를 만들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는 먼저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이것보다 좀 더 센 발음인 얘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무슨 자? 이름 보죠. 무슨 자가 되겠어요? 가획자. 그렇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물론 기본자에서 가획자로 갈수록 소리의 세기는 점점 세진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만드는데 이번에는 발음이 되기는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만든 글자가 뭐가 되냐면 이체자예요. 그러니까 이체자는 앞에서 뭐 이렇게 상형의 원리를 사용하던 그 다음에 가액의 원리를 사용하던 그렇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글자 그러니까 비슷하게 발음 나는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쪽 라인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와 관련된 글자도 하나 있어요. 여기와 관련된 글자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옷과 관련된 글자를 우리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자음을 만들어냈죠? 17자를 처음에 만들게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쓰지 않는 글자가 있네요. 그쵸? 쓰지 않는 글자가 있네요. 자, 체크해 볼까요? 소실된 문자라고 하는데 어떤 글자죠? 얘 안 써요. 그쵸?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얘도 안 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안 써요. 이렇게 자음에서는 세 가지 글자가 소실됐어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소실이 되었다는 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야? 지금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것들이 어떤 걸로 대체가 되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치? 근데 너무 쉬워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먼저 선생님이 요거부터 설명을 해주자면 옛 이응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뀌었겠어요? 지금? 그렇죠.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봐도 이응으로 바뀌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아버지라고 하는 글자에서 이 글자를 쓰면 하나 물어볼게. 자, 의문이 몇 개죠? 그렇죠. 하나죠. 왜? 이응이 초성에 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소리값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만약에 15세기에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이건 의문이 몇 개일까요?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옛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이응과 다른 점이 15세기 때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초성에 사용될 때 소리값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소성에서도 소리값이 있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얘로 가볼게요. 자, 얘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여린 이웃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린 이웃은 히읗으로 바뀐 게 아니고 소리값이 없어져 버렸어요. 알겠죠? 소리값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소실돼 버렸어요. 어? 아, 소리값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왜 여린 히읗 같은 경우에는 소리값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여린 히읗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줄게요.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사실 여린 이웃은요, 15세기 때도 사용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초성으로 쓰여지는 글자는 아니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특정 의문으로 쓰여지는 글자는 아니고 얘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두 가지로 활용했거든요.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첫 번째는 한자어를 표기할 때 써요. 한자어를 표기할 때도 이 여린 히읗을 사용하거든요. 한자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바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쓸 때. 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쓸 때 그때 얘를 활용합니다. 뭐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어떻게 쓰는지 뭐 잘 아시겠지만 초성이 없는 글자에다가 얘를 그냥 붙여놓는 것 정도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훈민정음 본문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린이는 언제 쓸까요? 힌트를 주자면 리을 뒤에 써요. 리을이 종성으로 올 때. 그거 뭐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히읗 종성체어 말고, 네 말고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을 바로 뒤에 붙이는 거예요. 종성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글자가 뭐냐면 이따가 하겠지만 이런 글자를 배웠거든요. 그쵸? 이게 뭐였죠? 이렇게 이제 아는 거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린 다시 배워야 돼. 알겠지? 응. 여기는 새로운 친구도 왔는데 오해할 거 아니에요. 수업을 안 했구나. 니네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지? 이거 빨리 맞춰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뒤에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치? 이제 했던 것만 기억이 나면 안 되고, 그치? 이게 뭔지.
관형 사용? 우리가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걸 뭐라 그러죠? 어간 뒤에 붙는 걸 어미. 관형 사용 어미. 그렇지. 얘를 활용하는 방법은 관형 사용 어미로만 활용이 돼요. 관형 사용 어미.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여린이엇은 두 가지로 사용되죠. 첫 번째는 어떻게?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 두 번째는 그치 관형 사용 어미에 이렇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볼게요. 알겠지?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는 좀 복잡하죠. 자, 얘가 만약에 15세기 표기에서 초성에 쓰여졌어요. 그럼 지금 현재 뭘로 바뀌었죠? 네, 초성으로 사용되면 시옷으로 바뀌었다. 너무 잘했어요. 그죠? 소리값이 없어졌죠? 죽여버린다? 그렇죠. 그지? 급하면 자꾸 선생님한테 삿대질 하는데. 자, 종성에 쓰여지면 뭘로 바뀌었어요? 네, 시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처음에 예문으로 써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 예문으로 써줬잖아요. 처음에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거? 이 글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읽었어요, 선생님? 오! 가을. 그렇지. 가을이니까 이 글자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소리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뭘 쓴 거죠? 자, 우리 15세기에는 이어적기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현대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거든요. 우리 왜 짓다라는 말에다가 어미 어를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발음해 볼게요. 지금 발음해 보면 짓어 이렇게 안 하죠. 짓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지어 하면서 시옷이 어떻게 돼요? 시옷이 지금 사라졌죠, 그죠? 이거를 혹시 뭐라고 하냐면 아세요?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용언의 어간이 시옷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뒤에 시작하는 말이 지금 뭘로 시작했죠?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치?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 오면은 시옷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알겠지? 그 경우를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치음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 부분, 그러니까 말만 기억하세요. 종성에서 시옷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는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흔적으로도 남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어? 응. 그럼요. 흔적만 남아있는 거지 지금 사용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왜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응? 그러니까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막 쓰잖아요. 그지?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는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소실된 문자는 맞아요. 안 쓰잖아요. 쓰지는 않는데 그냥 옛날에 반치음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말이 만약에 선택지에 나온다라고 하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이름 뭐예요? 반치음. 그렇지. 반치음이랑 관련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더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줄 게 있는데 연서로 글자를 쓰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들? 그지? 연서가 뭐예요? 자음을, 그렇죠. 세로로 쓰는 글자인데 자음을 세로로 쓸 때요 한 가지 더 글자가 있는데 뭐죠? 이거 이제 이게 소실인지 아닌지 때문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소실이라며요. 그럼 소실이라고 봐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지? 자, 그럴 리는 없죠. 그럼 싸워야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빠라 그러고 전화해 줄게요.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그지? 실제로 이제 선생님 나이는 아빠는 아니지만, 그죠? 선생님 아빠라 그러고 얘기해 줄게요. 알았지? 세빈이 친구한테 선생님 나이 얘기했어? 너도 모르니?
아, 그래요? 다행이네. 몇 살처럼요? 네. 아, 이렇게 30대는 너무 많잖아. 초중 후반이 있으니까. 30대 초반, 그치? 정확하게 볼 줄 알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아, 근데 혹시 그 대답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회성이 들어갔니? 아니에요. 오케이. 익숙합니다. 뭐가 있어요? 그런 대답이요. 이제. 저는 그렇게 말안 했어요. 어? 너는 싸가지가 없잖니. 너는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말 안 할 거잖아. 근데 이제 안 물어보려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 신입생이 오면은, 아니야. 매번 물어봤는데요. 이제 안 물어보려고. 이거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소개팅? 아니, 소개팅을 나가서 여자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몇 살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게 되게 좀 예의 없는 짓이라고 이렇게 어디서 들어가지고요. 이제는 안 할까 싶어요. 그죠? 어쨌든. 이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강의 중에 순경호 비읍이 있잖아요, 그죠? 이 순경호 비읍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어쨌든 소실 문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순경호 비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생님이 그 예를 하나 들어주면 되게 좋은데,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15세기 표기로 쓴 거거든요.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현대국어로 바꾸면 이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순경읍 비읍이 뭘로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네, 우로 바뀐 거예요. 우로. 그러니까 순경읍 비읍이라고 불려지는 게 여기에서 보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우로 바뀌었어요. 알겠니? 하나만 더 볼게요. 다른 예. 자, 이런 글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대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뭘로 바뀐 거죠? 이번에 순경읍 비읍이 네, 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순경읍 비읍이 이렇게 오로 바뀐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만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위에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무엇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지, 반모음 오나 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모음을 만들 때 쓰는 반모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건 1학기 때 이제 배웠는데 반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순경읍 비읍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글자냐면 바로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 얘들아 뭘로 바뀌었다? 반모음 오나 그 다음에 반모음 우로 바뀌었다 이렇게. 반모음 뭔지 아니? 모르면 물어봐야지 쌤한테. 몰라요. 물론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민망하니까 그치? 혹시 아이니? 아이니? 아닌데 왜? 자,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 오케이. 이중모음까지는 알지? 이중모음인데 이 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단모음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이중모음을 만들 때 기본으로 되는 글자야. 그래서 이걸 반모음이라고 하거든. 얘랑 얘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음문이 된 거야. 이게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어쨌든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자 얘들아. 알겠지? 더워나 도와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은 더워는 뭐 플러스 뭐지? 기본형이 뭐예요? 용어의 어간이 덥. 그렇지. 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어가 붙은 거야. 그럼 원래는 이렇게 쓰는 글자가 비읍이 뭘로 바뀐 거야? 반모음 우로 바뀐 거고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도 돕다의 돕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아가 붙은 거거든. 그래서 비읍이 뭘로 바뀐 거야? 반모음 오로 바뀐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활용의 규칙도 알겠지? 활용의 방식도 왜 그러냐면 이 순경읍 비읍의 흔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죠? 그지? 그러면 이러한 규칙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자, 반모음은 무슨 불규칙 활용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랬지? 반치음은 네, 시옷 불규칙이라고 했는데 이 비읍은 순경읍 비읍은 바로 비읍 불규칙 활용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반모음이랑 반모음 문자는 15세기 그렇죠. 네, 15세기 때는 이렇게 쓰다가요.
이제 16세기, 17세기로 가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알겠지? 근데 이제 뭐 언제 바뀌었냐 이것도 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순경어 비읍에 이렇게 비읍 불규칙 활용에 순경어 비읍에 뭐가 있다? 흔적이 남아있다. 알겠지?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자, 초성을 만드는 방법. 알겠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처음에 무엇의 원리? 상형의 원리. 두 번째는 가액의 원리. 그렇게 해서 총 몇 글자를 만들었다? 17글자를 만들었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만들어 볼까요? 네, 중성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지? 중성은 바로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음 한번 봅시다. 모음은 쉬워요.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그래요. 세종대왕님이 저 그 한글을 만들 때요 많은 사대부들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대부들이 반대하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 글자를 만들면 뭐 오랑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자가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한자가 위대한 이유. 한자는 왜 위대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한글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한자가 왜 위대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자에는 사상과 가치가 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도 고민을 했겠지. 그죠? 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사대부 유교적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뭐다? 바로 중성에서 그 가치를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중성은 뭐를 만든 거죠, 얘들아? 그렇죠. 모음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중성은 어떻게 만들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걸 담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중성의 기본자가 또 있거든요. 그 중성의 기본자를 뭘로 썼냐면 역시 똑같이 상형의 원리를 사용했어요. 알겠지? 그럼 무언가를 본떠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뭐를 본떠서 만들었죠? 그렇죠. 천자인이 아니라 천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천이 뭐냐면 하늘. 하늘의 모습, 지는 땅의 모습, 이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고 가장 쉽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글자가 기본자가 되겠네요. 그죠? 기본 글자가 있는데 자,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거 뭐를 본뜬 것 같아요? 하늘의 둥근 모양을 이렇게 본떠서 만들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요 글자를 만들었어요. 요 글자는 뭐가 되죠? 네, 땅의 평평한 모습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 이 글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기본자 몇 개? 세 개. 자,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이걸 가지고 이제 쉽게 가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합치자. 알겠죠? 합치자 그래가지고 무엇의 원리를 사용했냐면 바로 합용의 원리를 사용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합친 거예요. 어떻게 합치면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기본자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글자인데 처음에 만든 게 초출자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초출자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자, 어떤 글자들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된 글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 무슨 글자인지 알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만든 거예요? 지금 아, 오.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불경스럽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죠. 그죠?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출자를 만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그래서 만든 게 어떤 글자냐? 자, 이렇게. 야, 그 다음에 여, 그 다음에 요렇게. 요, 그리고 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총 몇 개를 만들었죠? 선생님이 쓴 거 보니까 11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처음에 자음과 모음 합쳐서 총 몇 글자를 만드신 거죠? 네, 28글자를 만드신 거예요. 알겠지? 놀라웠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사대부들은 보통 일 안 하잖아요, 이들은.
일을 안 하니까 처음에 할 때 이게 한자를 혹시 얼마나 알아야지 이 한자를 제대로 우종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건 기본. 진짜 기본.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몇 자를 아냐면 5만 자. 그 정도 알아야지 문자 생활에 굉장히 이제 우리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놀랍죠? 28자만 알면 되니까. 그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모음에 대한 얘기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갈게요. 알겠지? 첫 번째, 이 중에 사라진 글자 있죠? 자, 어떤 글자 사라졌죠? 어떤 음은? 얘 사라졌어요. 그죠? 얘는 아래 아라고 불려지는 글자인데 얘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해 봅시다. 알겠지? 간단하잖아요. 자, 이 아래아 같은 경우는 첫째 단어에서 첫째 음절에 오면 뭘로 바뀌었죠? 혹시 첫째 음절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글자를 다시 써볼게요. 이건 지금 몇 개의 음절로 되어 있냐면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글자 하나를 음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긴 첫째 음절에 맞죠? 여기는 몇 번째 음절에 온 거야? 그렇죠. 첫째 음절에 올 때는 뭘로 바뀌었냐면 아로 바뀌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음절 이하로 오잖아요. 둘째 음절 이하로 오면 저거 선생님 뭐라고 읽었어요? 그렇죠. 둘째 음절 이하로 오면 으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으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래아자는 요거는 이제 발음하는 거예요.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그냥 아나 으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 고유의 음가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래아자는 발음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아라 으로 발음하면 얘나 얘랑 발음이 어때요? 같아지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 원래 고유의 발음이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면 아나 오 사이로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홉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음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발음은 사라졌는데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표기라고 하죠. 표기가 사라진 시기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언제까지 썼느냐? 바로 1933년까지 썼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기가 사라진 시기. 표기가 사라진 시기는 바로 1933년에 사라집니다. 뭐 이것까지도 뭐 알 필요는 있나 싶은데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저 때 뭐가 있었냐면 한글 맞춤법을 제정했거든요. 주시경 선생님이랑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 이제 일본 일제가 강점기잖아요. 30년대. 그때 일제가 우리의 문화를 사라지게, 그러니까 10년대도 그렇고 20년대도 그렇고 20년 가까이 통치해 보니까 얘네가 뭔 지랄을 해도 얘네들이 자꾸 개겨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뿌리 깊은 정신 있죠. 5천 년을 이어온 이 뿌리 깊은 정신이 그거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1933년에 그렇게 한 거죠. 알겠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2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모음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지금도 쓰고 있기는 한데요. 모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하지만 이 15세기 때는 모음과 관련된 법칙 중에 철저하게 지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모음 조화였어요. 그렇죠? 자, 모음과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아두자면 모음 조화를 좀 알아볼게요. 모음 조화. 알겠지? 자, 모음 조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처럼 약간 밝고 약간 귀여운 그런 모음이 있고요. 알겠지? 여러분들처럼 어둡고 칙칙한 모음이 있어요. 발음을 하게 되면. 살짝 반응을 좀 보여봐. 자, 모음 조화는 그런 모음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양성모음이라고 불려지는 애가 있는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모으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모으는 거잖아요. 이건 다 알죠? 네. 음성 모음은 자, 음성 모음끼리 이렇게 모아서 쓰는 거를 우리는 모음 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거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언제 경우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사용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체언과 그러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죠? 보통 명사 뒤에 붙는 게 뭐예요? 조사죠? 체언과 조사 사이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적용을 하는 건데 양성 모음이 뭔지는 알면 되잖아요. 그죠? 뭐예요? 아래아자, 아, 그 다음에 오. 얘네가 대표적이고요. 알겠지? 물론 얘네도 있어요. 야, 요. 알겠지? 애도 있고. 알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양성 모음 그냥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또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왜도 있고요. 얘네들 이렇게. 이게 양성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음성 모음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그쵸. 의가 있고, 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있고, 얘도 있겠죠. 예.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위. 이렇게 돼 있는 글자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모으는 걸 바로 모음조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 이제, 응? 얘요? 응. 왜 그랬어요? 왜? 그것도 포함이에요. 네, 맞아요. 어떤 게? 그것도 포함이 이것도 이렇게 포함돼야지. 네, 이것도 이렇게 포함돼요. 맞아요. 내가 빼먹었어. 미안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포함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게 뭔지, 모음 조화가 뭔지 알겠죠? 그지? 근데 한 가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얘랑 얘 있잖아요. 이것까지만 좀 알아두면 좋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지금 현재 국어에서는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에요? 너무 단모음이에요. 그쵸? 기억나요? 확실히 기억나요? 그냥 외워. 자, 얘가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에요. 알겠지? 근데 15세기 때는 얘네가 뭐였었냐면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었어요. 알겠지? 이때는 15세기 때는 얘네들이 이중모음이었어요. 15세기. 그러다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뭘로 바뀌었죠? 단모음으로 바뀌었어요.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됐어요? 저 필기 하나가 모자르는 거 있으면 뒤에 넘어가서 필기해도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됐니? 양이 좀 많니?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우리 초성 만들었어. 그 다음 뭐 만들었죠? 네, 중성 만들었죠?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우리 종성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세용대왕님이 발음해 봤더니 종성은요, 어때요? 네, 초성과 발음이 똑같아요. 똑같은 글자를 써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케이, 뭐 종성은 딴 거 없고 어떻게 쓰면 된다? 그냥 그렇죠. 종성은 그대로 초성에 있는 글자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든 방법이 바로 뭐다? 종성을 다시 초성에 있는 글자를 다시 종성에 쓴다. 그래서 말만 기억하세요. 알겠지?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초성에 있는 글자를 다시 종성에다가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바로 훈민정음의 뭐가 되겠습니까? 창제 원리가 되겠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자, 선생님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뭐뭐가 있는지도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만 기억할게요. 알았지? 처음에 자음을 만들 때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뭐랑 뭐를 썼죠? 상형과 합용. 잘했어요. 합용 아니죠?
가회, 그치? 세빈이 오늘 약간 미스가 좀 나는데. 그죠? 가획을 썼어요. 맞죠? 자, 중성을 만들 때는 뭐 썼어요? 상형이랑 합용. 종성을 만들 때 종성, 부용, 초성을 사용했어요. 됐지? 이 정도만 기억해도 좋고, 그 다음에 자음에서 이건 좀 중요한 건데 사라진 소실된 문자, 자 고운고만 몇 개죠? 4개죠. 그지? 자음에서만 4개. 아, 왜냐면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예디응, 그리고 반치음, 그리고 순경음 비읍. 이것도 사라진 거라며요. 그쵸? 이렇게 4가지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모음에서는 뭐가 사라졌죠? 네, 아래 하자가 사라졌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모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을 철저하게 지켰다?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다. 이걸 우리가 이따가 훈민정음 본문 하면서 같이 볼게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됐니? 그래요. 자,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 줄 게 굉장히 많아요.